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은 청각문화산업대학교의 이두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줄여서 GAS 혹은 가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이 가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배워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강의의 첫 번째 목표는 가스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스를 구성하는 주요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강의에서 어떤 주제들이 다뤄질지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사용할 예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가스가 어떤 시스템인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스는 어빌리티, 간단히 표현하면 스킬 중심으로 액터 간의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RPG, 액션 어드벤처, 모바 같은 장르의 게임을 만들 때 이 가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장르들은 대부분 복잡한 스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캐릭터들이 이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직접 만든다면, 특히 네트워크 멀티플레이어 기능까지 넣는다면 오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게임을 통해 얻은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가스를 사용하면 이를 체계적으로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사람들이 왜 많이 안 쓸까요? 그 이유는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서로 연결된 많은 시스템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스를 무리 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씩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기존의 게임 개발 방식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현재 상황에 따라 플레이어나 NPC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 명령 내린 행동에 대응하는 캐릭터의 모션이 재생되겠지만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 개발자가 수작업으로 전체 시스템을 직접 구현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게임은 행동의 결과가 시스템에 반영될 때 진정한 재미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은 재미있는 게임은 보통 스킬을 쓰면은 경험치를 얻고 이것으로 레벨업해서 다시 새로운 스킬을 얻는 식의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플레이어가 몰입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가스는 이러한 코어 게임 플레이 루프 제작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부연 설명하면은 이 루프의 구성 요소는 가스에서는 어빌리티, 애트리뷰트, 이펙트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가스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모듈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 컴포넌트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작은 프로젝트든 대규모 게임이든 쉽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네트워크 멀티플레이어 기능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검증하고 문제가 생기면 롤백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인디 개발자가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분리된 모듈이 많기에 설정할 것이 많고 디버깅도 어렵습니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하는 단순한 게임을 만들 때 가스를 활용하는 건 오히려 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스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이번 강의 학습을 통해서 가스가 가진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게임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가스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꽤 많은 종류의 구성 요소가 있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울 구성 요소는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 줄여서 ASC라고 합니다. 이 컴포넌트는 가스를 구동하는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액터에 이 ASC를 붙이면은 그 액터는 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ASC는 가스의 다른 구성 요소를 하나씩 쌓아 올릴 수 있는 기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는 언리얼 엔진이 기본 제공하는 태그보다 강력한 계층 구조를 지원하는 태그 시스템입니다. 이를 사용하면은 액터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복잡한 코딩 없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스킬을 발동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는
가스가 만드는 커다란 시스템을 잘 정리하고 규모를 늘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줄여서 GA가 있습니다. 이는 게임 플레이 설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캐릭터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나 스킬은 GA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이나 회피, 마법 시전 등 모든 행동은 GA로 만들 수 있습니다. GA로 포장된 캐릭터의 스킬은 이후 성공, 실패, 취소 등의 여러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발동하는 로직을 어빌리티 태스크라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스킬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이후 게임 플레이 이벤트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상황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트리뷰트 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체력, 스태미나나 임시 데미지와 같은 캐릭터가 가진 스탯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체력과 같은 스탯은 영구적으로 관리되지만 특정 공격으로부터 발생되는 데미지와 같은 스탯은 생성되자마자 바로 사라집니다. 가스는 이런 다양한 스탯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후 과정에서 가스 액터의 애트리뷰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항목은 게임 플레이 이펙트, 줄여서 GE라고 합니다. 게임의 상호작용은 데이터 관점에서 발동한 캐릭터의 행동이 목표물에 적중하면 이 적중한 목표물이 가진 스탯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의 공격은 공격이라는 어빌리티가 NPC에 적중하면 NPC의 체력 애트리뷰트가 감소됩니다. 이때 플레이어의 공격력에 따라 공격받은 NPC의 체력을 얼마나 감소시켜야 할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체계를 설계해 주는 것이 게임 플레이 이펙트입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 GE는 단순히 데미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 피해, 체력 회복, 중첩 버프, 무적 상태와 같은 복잡한 효과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GE는 게임 시스템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스가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덕분에 코딩 없이 블루프린트의 기본값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요소는 게임 플레이 큐, 줄여서 GC입니다. 캐릭터의 스킬이 발동할 때 사용자에게 시각적이나 청각적으로 피드백 효과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코즈매틱, 치장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게임 시스템과 무관하게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치장 효과를 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는 이러한 치장 효과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게임 플레이 큐라고 하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이곳에서 게임 클라이언트에 사용되는 시각적, 청각적인 효과를 모두 모아서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가스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구성 요소들은 독립적인 모듈로 제공되지만은 서로 연결되어서 코어 게임 플레이 루프를 구성합니다. 이를 화면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음 강의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의에서는 가스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의 설정,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와 게임 플레이 태그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강의는 입력에 따라 공격 어빌리티를 발동하고 공격 내 특정 타이밍에서 이벤트를 통해 타겟을 판정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은 공격이라고 하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완료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일스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작한 공격 액션을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체력이라는 스탯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스탯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제공하는 애트리뷰트 셋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사용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으로 체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다양한 공격 상황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데미지라고 하는 메타 애트리뷰트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트리뷰트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임 플레이 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마일스톤에서 어빌리티, 게임 플레이 이펙트, 애트리뷰트 셋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완성되면은 기본적인 전투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제 플레이어와 NPC 간의 기본적인 전투 시스템을 만든 후에는 플레이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마일스톤에서는 NPC를 처치하면 경험치를 획득하고 획득한 경험치에 따라 레벨을 올려주는 게임의 코어 게임 플레이 루프를 완성하게 됩니다. 추가로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제공하는 기간제 효과를 사용해서 도트 데미지, 무적 상태와 같은 임시 버프와 스택형 아이템을 제작하여 게임 시스템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예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구성은 에픽게임즈가 제공하는 인피니티 블레이드 에셋을 기반으로 기본 에셋과 가스에 특화된 에셋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레나 배틀이라는 폴더에는 배경, 애니메이션, 재질 및 VFX와 같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본 에셋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에 관련된 에셋은 아레나 배틀 가스라는 폴더에 모아두었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레나 배틀 가스 폴더 내용을 계속 추가하면서 학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단계별로 완성된 프로젝트 파일이 함께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의 제작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는 많은 기능을 블루프린트로 제공하지만은 C++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C++를 깊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중요한 시스템은 C++로 구현하되 기획에 따라 자주 바뀌는 부분은 블루프린트로 개발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어빌리티 시스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를 사용해 간단한 기믹 요소가 있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주요 구성 요소인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액터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와 게임 플레이 태그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소개한 핵심 컴포넌트를 사용해 간단한 기믹 요소가 있는 레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진행할 예제의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2개의 실습을 진행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3인칭 기본 템플릿을 기반으로 간단한 예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 예제에서는 앞으로 진행할 본격적인 RPG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을 설명드리고 간단한 기믹 레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 게임 플레이 태그와 게임 플레이 태그 컨테이너,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 대한 기본 설정을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스 프레임워크가 만들어내는 순환 구조에서 다음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스의 핵심 구성 요소인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ASC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ASC는 액터에 하나만 부착할 수 있는 컴포넌트며 부착된 액터가 가스를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 필수 컴포넌트입니다. 왜냐하면 ASC는 가스에 관련된 많은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죠. 일종의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SC를 부착한 액터를 저는 가스 액터라고 부르는데 이 가스 액터들은 ASC를 통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SC를 부착한 액터는 가스의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액션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른 액터로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고 액션을 받은 다른 가스 액터는 그 영향을 받아 게임 시스템을 변경하는 피드백 작용을 거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ASC는 이렇게 상호작용의 핵심을 담당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 ASC의 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 내에서는 액션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본 환경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어빌리티 액터 인포가 그것인데요. 이 어빌리티 액터 인포에는 오너와 아바타 두 가지 정보가 저장됩니다. 오너는 말 그대로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소유하는 액터입니다. 아바타는 게임 공간 내에서 액션을 실제로 수행할 물리적 액터를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액터를 동일한 액터로 설정할 수 있고 분리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간단한 싱글플레이 게임이나 NPC 등은 두 액터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반면에 멀티플레이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두 액터를 분리해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어빌리티 액터 인포에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의 행동 설정을 위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켈레탈 메시, 애님 인스턴스, 무브먼트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저장해 둡니다. 이번에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액션 명령을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라고 합니다. 공격이나 마법을 쓰거나 스킬과 같은 특수 공격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가스에 익숙해졌다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액션을 조합한 복잡한 액션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는 보통 사용자 입력에 따라 발동하도록 설계되는데요. 게임을 진행하다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반응하는 트리거 형태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앞서 설명한 어빌리티 시스템에 설정된 아바타 액터가 상황에 맞게 애니메이션 및 움직임을 주도록 설계된 액션의 단위가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ASC를 탑재한 가스 액터가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는 고유하고 독립된 클래스로 구성됩니다. 이 클래스 정보를 ASC에 넘기면 가스 시스템은 해당 가스 액터가 해당 어빌리티를 받았다로 인식합니다. 즉, 필요한 때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사용해 액션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죠.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give ability 함수입니다. 이렇게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받으면은 그 결과는 스펙 핸들이라고 하는 구조체로 ASC 내부에서 관리되는데, 이 스펙 핸들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때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동된 하나의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는 인스턴스화돼서 동작하는데, 이때 ASC에 보관하고 있던 어빌리티 액터 인포를 전달받습니다. 이를 사용해서 아바타에게 애니메이션과 움직임에 관련된 여러가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구성 요소인 게임 플레이 태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는 언리얼 엔진의 F네임 기반으로 관리되는 가벼운 표식 데이터입니다. 기존 액터나 컴포넌트에도 같은 유형의 태그 정보가 있는데, 게임 플레이 태그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프로젝트 설정에서 게임 플레이 태그 전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게임 플레이 태그는 프로젝트의 어느 곳에든 전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 정보는 초기에는 디폴트 게임 플레이 태그.ini 파일에 저장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확장도 가능합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가 기존 태그와 다른 점은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수행하는 액션에 대한 태그를 지정하고 싶다면은 캐릭터.action이라고 하는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아래에 다양한 어택, 스킬 등과 같은 액션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가진 다양한 현재의 상태나 시스템에서 캐릭터로 내보내는 다양한 이벤트를 이렇게 읽기 쉽게 계층 구조화시키면은 게임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은 이러한 게임 플레이 태그의 계층 구조를 관리하는 게임 플레이 태그 매니저 화면인데요. 이따 실습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를 사용하면은 게임 플레이 태그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두면 좋습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다수의 게임 플레이 태그를 담는 컨테이너인데, 게임 시스템 기획이 점점 복잡해지면은 하나의 태그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게임 플레이 태그를 묶어서 컨테이너에 담아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게임 플레이 태그 컨테이너입니다. 몇몇 게임 플레이 태그를 사용하는 API들은 컨테이너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를 넘기고 싶더라도 컨테이너에 담아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게임 플레이 태그가 필요한 예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일 캐릭터가 현재 공격 중인데 그 공격 형태가 물리적인 근접 공격인지
원격 스킬 공격인지 아니면 불원소를 사용하는 마법 공격인지 구분하고 싶다면 이렇게 여러 개의 태그를 조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를 구성하는 핵심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들의 활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 프로젝트에서 간단한 기믹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첫 번째 예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인칭 템플릿을 만들고 프로젝트 이름을 example 1-1이라고 지정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익숙한 기본 맵이 나올 텐데요. 이번 예제의 목표는 이 기본 맵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구역에서 점프를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추가로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러그인으로 가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체크를 하고 재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됐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서드 퍼슨 마네킹 블루프린트를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마네킹 블루프린트를 열고 여기에 주요 컴포넌트를 추가해주면 되는데 강의에서 설명했던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을 관장하는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 이것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ASC라는 약자로 이름을 지어주면 우선 기본적으로 가스를 기반으로 액터들과 상호 통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할 일은 블루프린트에 있는 점프 함수가 보이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점프 함수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프 기능을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화 시켜서 이 게임 플레이의 스킬을 구동하는 것처럼 점프를 구현하고 점프를 스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즉, 스킬을 발동하고 발동한 스킬을 캔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점프 기능을 우리가 스킬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캐릭터 블루프린트로 가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로 시작하는 기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블루프린트를 만들 텐데요. 에픽게임즈가 제공하는 언리얼 소스에 이미 점프를 구현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간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상속받은 블루프린트 이름을 BPGA 점프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오래전에 만든 기능이다 보니까 안 쓰는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은 인스턴스드라는 설정을 인스턴스드 per 액터로 바꿔주고 저장을 눌러주고 클리어를 선택해주면은 다시 에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점프에는 기본적으로 점프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로직을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블루프린트에서 이것을 사용해 주도록 설정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네킹 캐릭터가 시작할 때 초기화 단계에서 이 점프 스킬을 보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 스킬을 보유할 수 있는 로직을 이 아래에다가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로직은 그대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로직에서는 블루프린트로 만든 BPGA 점프를 우리가 이 캐릭터에 부여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인 give ability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점프를 선택해주면은 이제 이 캐릭터는 점프 스킬을 소유하게 됩니다. 점프 스킬을 소유한 것이지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때, 즉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점프 스킬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 점프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스펙 핸들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스펙 핸들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스킬을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변수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프 스펙 핸들이라는 변수를 초기화 단계에서 저장하고 저장이 완료되면 앞서 봤던 이 점프 부분을 우리가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바꿔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연결했을 때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스펙 핸들을 연결한 Try Activate Ability 노드로 수행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취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동하고 있는 어빌리티에 대한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취소를 해주면 됩니다. 현재 이것이 어빌리티가 동작 중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어빌리티 스펙 핸들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어빌리티 시스템을 넣어야 되기에 이것을 가져와서 끼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캔슬 어빌리티를 실행해서 명시적으로 나는 키보드에서 손 뗐으니까 이 스킬을 취소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려주면은 앞서서 구현된 이 점프와 스톱 점프 기능을 이 어빌리티 기반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동일하게 점프가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기존의 점프 기능을 가스 기반의 점프 기능으로 바꿔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가 이쪽 구역에서 점프를 못하게 막는 기능을 수행하는 트리거 볼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 트리거 박스를 상속받은 BP 블럭 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거 박스의 배치부터 수행하겠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점프에서부터 완전히 보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4개의 구역도 나중에 추가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에서만 기능을 구현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열고 로직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트리거 박스의 경우에는 begin overlap 명령어랑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 actor end overlap 이 두 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와 나갈 때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 이 캐릭터한테 점프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빠져나갔을 때도 이제 점프해도 돼 라고 명령을 내려야 될 텐데 보통은 이런 기능을 구현할 때는 캐릭터에 어떤 변수를 선언해 가지고 그 변수를 사용해서 점프하는 기능을 못하도록 조건을 걸어두고 해당 변수를 블루프린트 통신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수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클래스로 또 캐스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로직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하면 그런 복잡한 설정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의 주요한 열쇠가 게임 플레이 태그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게임 플레이 태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은 게임 플레이 태그라고 하는 별도의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자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캐릭터 점프를 못하게 하는 명령에 대한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할 텐데요. 캐릭터에 대한 것이니까 캐릭터.블럭.점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계층 구조로 태그를 지정해주고 기본 INI 파일에다가 이것을 저장하도록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태그를 이제 이후 로직에서 우리가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드로운 액터한테 우리가 이 게임 플레이 태그를 부여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게임 플레이 태그는 변수로 지정하겠습니다. 블럭 태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컴파일을 하면은 초기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설정한 캐릭터.블럭.점프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해주면 되겠죠. 제거를 해주고 이 블럭 태그를 똑같이 지정하면 이제 빠져나갔을 때 이 태그가 제거되면서
우리가 굳이 캐릭터에 추가적인 변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게임 어빌리티 시스템에 이 태그를 설정함으로써 캐릭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태그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키보드 1번의 왼쪽에 있는 틸드 키를 눌러서 show debug ability system이라는 명령을 넣게 되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태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디버깅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역에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block.jump라고 하는 태그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된 태그로 어떤 것을 하느냐? 이 ability의 설정으로 가면 activation blocked tags라는 이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character.block.jump라고 하는 게임 플레이 태그를 설정해 주면은 현재 점프 스킬에 대해서는 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발동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별도의 로직을 짜지 않아도 해당 구역에 들어갔을 때 점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작업한 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해당 존에 들어갔을 때 공격을 못하게 하거나 대화만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방법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게임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간단한 RPG 게임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공되는 example 1-2 스타트킷 파일에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example 1_2로 지정합니다. 압축을 풀면 다음과 같은 폴더와 파일이 생성될 텐데요. 가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C++ 소스 코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무난한 방법은 무료로 제공되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일 C++ 개발 환경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영상의 사이트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설치 방법은 에픽게임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개발 환경 설정이 마무리되면은 프로젝트 파일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한 후에 Generated Visual Studio Files 메뉴를 눌러서 솔루션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레나 배틀 가스입니다. 프로젝트의 약칭은 AB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시작 프로젝트로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아레나 배틀 가스 프로젝트가 굵은색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우클릭을 하고 셋업 애즈 스타터 프로젝트 메뉴를 눌러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실습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스와 무관한 기본 기능들을 미리 구현해 두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스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펼쳐서 보면은 모든 클래스에는 AB 접두사를 사용해 엔진 소스 코드와 구분되도록 내부적인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소스는 캐릭터 기본 클래스인 AB 베이스 캐릭터입니다. 선언 헤더 파일로 가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캐릭터를 꾸미기 위한 위젯 컴포넌트와 무기를 장착하는 데 쓸 웨폰 컴포넌트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쓰기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미리 선언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현부인 CPP 파일로 가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초기화를 진행하는 생성자 함수에서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움직임과 메시에 대한 설정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기와 HP바에 대한 기본 설정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헤더로 가서 C++에서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Ability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getAbility 시스템 컴포넌트 함수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선언한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리턴해 주는 것으로 구현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음 플레이어 캐릭터 클래스인 AB 플레이어 캐릭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캐릭터는
앞으로 플레이어와 NPC 두 가지로 나뉘어질 예정인데, 플레이어는 AB 플레이어 캐릭터를 상속받고 NPC는 앞서서 본 AB 베이스 캐릭터를 상속받아 구성할 예정입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에는 카메라와 입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카메라고 이 부분이 입력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구현부에는 AB 플레이어 캐릭터의 생성자에는 탑뷰 시점에서 이동하는 카메라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플레이어에는 추가로 몇 가지 설정이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긴 플레이 함수에서 게임을 시작할 때 뷰포트에 바로 입력이 전달되도록 입력 모드를 변경하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탑뷰 시점에 맞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입력 컴포넌트 및 관련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러가 캐릭터에 빙의될 때 호출되는 포제스트 바이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캐릭터를 조종하는 컨트롤러가 확정되기에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의 초기화를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빌리티 시스템에 저장될 오너 정보와 아바타 정보를 모두 자신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애니메이션 인스턴스 클래스인데요. 입력에 따라서 적당한 모션을 취하도록 애님 인스턴스 클래스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미리 만들어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강의와 큰 관련이 없기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할 모듈 정보를 build.cs 파일에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 include 경로를 설정하고 umg, gameplay abilities, gameplay text 모듈을 추가로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메뉴에서 build solution을 선택해 빌드를 수행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은 아웃풋 화면에서 성공이 뜰 겁니다. 만일 성공이 안 뜬다면은 언리얼 엔진 에디터를 모두 닫아준 후에 다시 빌드를 수행해 보세요. 성공했다면은 디버그 메뉴에 Start Without Debugging 메뉴를 눌러서 에디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에디터가 켜지면 가장 먼저 볼 항목은 아레나 배틀 폴더와 아레나 배틀 가스 폴더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 에셋은 아레나 배틀 폴더에 모두 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습할 작업은 모두 아레나 배틀 가스 폴더에서 진행됩니다. 아레나 배틀 가스 폴더의 블루프린트 폴더로 가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BP-AB-PC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AB 플레이어 캐릭터를 상속받아 만든 블루프린트입니다. 이 블루프린트에서 플레이어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HUD UI를 설정하는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클리어될 때 보여질 이펙트를 재생할 컴포넌트를 미리 설정해 놨습니다. 여기서 기능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가스로 개발할 때 디버깅 환경을 위해서 이전 실습에서 진행한 show debug ability system 커맨드를 입력했었죠. 이것을 자동으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execute console 커맨드 명령을 넣어주고 여기에 show debug ability system이라는 커맨드를 입력합니다. 이것을 닫고 게임 폴더로 가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설정한 블루프린트 캐릭터가 기본으로 등장하도록 만드는 게임 모드가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설정에서 기본 게임 모드로 설정해 두었기에 플레이를 누르면은 우리가 만든 캐릭터가 자동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레벨에는 두 종류의 액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기믹 섹션이라고 하는 액터고 나머지는 기믹 박스라고 하는 액터입니다. 먼저 기믹 섹션 액터를 열어서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설정해 놨습니다. 뷰포트를 보면 4개의 문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문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문은 닫혀져 있는데 기믹을 해결하면은 플러스 X 게이트 컴포넌트를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시켜서 플레이어가 다음 기믹으로 가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그래프로 가면은 기본 비긴 플레이 이벤트만 선언되어 있는데 이후에 로직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폴더에 BP 기믹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트리거 볼륨을 루트로 메시와 이펙트 컴포넌트가 설정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도 추가했습니다. 이벤트 그래프에는 간단한 로직을 미리 구현해 놨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상자에 접촉하면은 이펙트가 발동되고 자동으로 제거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본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능 구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총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섹션에 배치한 3개의 기믹 상자 중 하나를 먹으면 기믹이 풀리는 로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에 배치한 기믹 상자를 먹으면 게임을 클리어하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기믹 상자 블루프린트를 열고 관련 기능을 구현합니다. 올바른 상자를 먹으면 내가 속한 기믹에 기믹이 풀렸다라는 이벤트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타겟 기믹이라는 변수를 추가하고 액터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한 후에 에디터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 에디터블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이제 오버랩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상 액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게임 플레이 텍스트를 전달해 줍니다. 이제 게임 플레이 태그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make game play tag container from tag 노드를 사용해서 특정 태그를 지정하겠습니다. 태그를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새로운 태그의 이름은 읽기 쉽게 event.gimmick.cleared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추가한 태그를 설정하고 컴파일 저장하면 마무리됩니다. 창을 닫고 이번에는 bp_gimmick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나한테 아까 설정한 태그가 들어왔는지 감지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해당 태그가 들어왔다면 플러스 X게이트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먼저 해당 이벤트를 만들어 등록해 주겠습니다. ASC를 드래그하고 바인드를 검색해 게임 플레이 태그 변화에 대한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태그는 아까 생성한 event.gimmick.cleared로 지정합니다. 이제 빨간색 핀을 드래그해서 실행할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onGimmickClearedBP로 하겠습니다. 이제 플러스 X게이트 컴포넌트를 드래그하고 상대 회전값을 -90도 Z축으로 지정합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배치된 3개의 상자에서 가장 오른쪽의 상자를 선택하고 기믹 섹션 1을 연결하도록 지정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왼쪽과 가운데 상자는 변화가 없는데 오른쪽 상자를 얻으면은 기믹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자를 열면은 게임이 클리어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믹 상자 블루프린트를 열고 게임 클리어라는 불리언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디터에서 설정하도록 인스턴스 에디터블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제 비긴 플레이로 가서 게임 클리어 값이 true로 설정되었다면 타겟 기믹은 플레이어로 자동 배치되도록 로직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플레이어에게 심을 태그의 이름은 event.game.cleared로 다르게 지정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텍스트 핀에서 드래그한 후에 select로 검색해 게임 클리어 변수 값에 따라 다른 태그가 전달되도록 설정합니다. false인 경우에 기존 값을 전달하고 Ctrl D키를 눌러서 복제한 후에 event.game.cleared로 변경하고 true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어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선 기믹과 동일하게 begin 플레이에서 태그를 감지하는 로직을 추가합니다. 이때 태그는 event.game.cleared가 됩니다. 이벤트 이름은 onGameClearedBP로 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설정된 폭죽 이펙트를 터뜨리겠습니다. 그리고 HUD UI에 숨겨져 있던 축하 메시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는 UI에 setGameCleared 함수를 미리 구현해 놨습니다.
UI로 가서 해당 함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색 글씨는 기본으로 숨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UI 로직에서 setGameCleared가 호출되면 파란색 글씨가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의 상자에 게임 클리어를 체크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죽이 잘 터지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를 활용해 블루프린트 간의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없이 레벨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액터는 하나의 ASC로 통제되며 ASC로 통제되는 액터는 가스를 사용해서 체계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ASC가 초기화될 때 어빌리티 액터 인포에 소유자 액터와 아바타 액터 정보가 저장됩니다. 가스 액터가 특정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SC에 give ability 함수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부여해줄 때 생성되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스펙 핸들 값을 사용해서 원하는 타이밍에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역으로 동작하는 게임 플레이 태그를 통해서 별도의 변수 없이 현재 게임의 상태를 공유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게임 시스템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를 사용해 애니메이션과 연동되는 간단한 액션을 처음부터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플레이어의 입력에 반응하는 기본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레이어의 액션, 즉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 맞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기 위해 어빌리티 태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의 전체 플로우를 완성하기 위해 어빌리티의 발동과 마무리를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진행할 예제의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처음부터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공격 애니메이션과 연동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캐릭터와 상호작용할 NPC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다뤘던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 이어서 어빌리티 태스크를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강의를 통해 제작하게 될 가스 프레임워크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아직 지난 시간에 구성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형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서 진행하는 작업은 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액션이나 움직임인데 이런 작업은 보통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재생 시간과 같은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는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은 ASC는 try activate ability 함수를 통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시키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이 함수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내에 activate 이벤트를 호출합니다. 이때부터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end ability 함수를 호출하면은 바로 종료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수행되는 작업을 지정하고 그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모두 끝나면은 그때 end ability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종료합니다. 따라서 게임 디자이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 end ability 함수를 호출하도록 로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activate ability의 함수 호출부터 end ability의 호출까지가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의 라이프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속성의 activate owned tags에 지정된 태그가 ASC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end ability가 호출되면은 해당 태그는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항목은 ability 태스크입니다. ability 태스크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서 동작하는 작은 작업 단위입니다. 어빌리티 태스크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 사용하기에 실행하자마자 바로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닌 레이턴트라 불리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 후에 마무리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엔진 소스 코드에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할 만한 다양한 어빌리티 태스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 기획자들은 이들을 조합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기획해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어빌리티 태스크를 사용해 레이턴트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직접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작업한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매 강의 시간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마지막 강의에 도달하면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간단한 RPG 게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 미리 준비한 example2 startkit 파일을 실습 폴더에 복사했습니다. 압축을 풀 때 example2로 폴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Shift 우클릭한 후 Generate Visual Studio Files 메뉴를 선택해 솔루션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를 더블 클릭해서 솔루션을 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프로젝트 설정이 우리 아레나 배틀 가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일 안 되어 있으면 우클릭하고 셋업 애즈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에서 빌드 솔루션을 선택해 빌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빌드가 잘 끝났으면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 메뉴를 통해 에디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에디터 로딩이 마무리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번 강의를 위한 레벨 제작입니다. 기존의 스텝 1 레벨이 로딩되어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해서 스텝 2로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섹션 2에 있는 모든 액터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1에 있는 기믹 상자를 모두 없애겠습니다. 대신에 섹션 1에는 NPC를 만들어 배치할 예정입니다. 저장을 눌러주고 프로젝트 세팅 메뉴로 가서 기본 레벨을 스텝 2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실습을 위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캐릭터인 NP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C++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툴스에 New C++ 클래스 메뉴를 선택하고 이전에 만든 AB 베이스 캐릭터를 부모로 하는 AB 논플레이어 캐릭터 클래스를 제작합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코드가 추가가 되고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 코딩이 뜨면서 자동으로 해당 클래스의 컴파일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면은 프로젝트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리로드 올 버튼을 눌러서 소스를 확인해 보면은 논플레이어 캐릭터에 관련된 코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NPC 캐릭터는 AB 베이스 캐릭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미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벤트에서 로직을 추가하고 초기화 설정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상속받아 구현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 클래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베이스 캐릭터의 부모인 A 캐릭터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데피니션 메뉴의 F12키를 누르면 됩니다. 가끔 인텔리시스가 바로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잠시 기다려주거나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재시작하면 됩니다. 계속 이동하면 빙이 가능한 액터인 A4이 나오는데 여기서 포제스드 바이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선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언을 복사해 NPC 캐릭터 선언에 추가합니다. 먼저 생성자를 선언하고 복사한 포제스트 바이 함수를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구현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컨트롤 점키를 눌러서 구현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생성자에 대한 구현부를 만들어주고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헤더 파일로 돌아간 후에 포제스트 함수에 대한 구현부도 컨트롤 점키를 이용해 만들어줍니다. 이제 구현부에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함수를 상속받아 구현할 때는 가급적이면 상위 클래스의 로직을 호출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슈퍼로 지정된 키워드를 사용하면 상위 클래스 이름을 몰라도 로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포제스트 바이 함수를 쓰고 동일한 인자를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강의에서 배운 어빌리티 액터 인포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h 헤더를 추가하고 그러면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에 init ability actor info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인자에는 오너에 대한 액터 정보, 두 번째 인자로는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아바타 액터에 대한 정보를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모두 NPC 액터 자체로 설정하겠습니다. 사실 이 값은 기본적으로 ASC가 초기화하면서 지정하는 값인데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로직이긴 합니다만 ASC는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된다는 것을 직접 알려드리려고 기획했습니다. 이제 변경된 로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컴파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언리얼 에디터가 뜬 상태에서 빌드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때는 Ctrl Shift F11키를 눌러서 라이브 코딩으로 빌드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공했다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에디터가 켜진 상태에서의 임시 성공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에디터를 끄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해서 실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디터를 끄고 에디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를 시작하면 최종 버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PC 캐릭터를 블루프린트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블루프린트에서 AB non-player 캐릭터를 부모 클래스로 선택하고 이름은 BP-AB NPC라고 짓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NPC는 당분간 기능이 없어 특별히 작업할 건 없습니다. 대신 드래그해서 섹션 1에 배치하겠습니다. 트랜스폼 위치의 Y값을 0으로 지정하면 플레이어와 동일한 선상에 생기게 됩니다. 스켈레탈 메쉬를 4G로 선택해서 기본 모양을 잡아주고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는 제가 사전에 제작한 ABP, AB 캐릭터로 지정해 기본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NPC의 회전을 180도로 돌려서 플레이어를 바라보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설명한 레이턴트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하나 제작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의 약자인 GA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추가로 캐릭터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캐릭터가 사용할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모아둘 공간입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 생성 메뉴로 가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부모로 하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름은 BPGA 어택으로 짓겠습니다. 모두 저장을 누른 후에 더블 클릭해서 내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이벤트가 선언되어 있는데 Activate Ability 이벤트와
On and Ability 이벤트입니다. Activate Ability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는 어택 어빌리티에는 공격 액션을 위한 애니메이션 재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애니메이션 몽타주가 많이 활용되는데 재생을 위해서 플레이 몽타주 앤 웨이트라고 하는 어빌리티 태스크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어주고 어택 태스크로 고유한 이름을 설정하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미리 준비된 몽타주를 지정합니다. 이러면 해당 몽타주의 첫 번째 섹션이 실행될 텐데요. 이 몽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4개의 공격 애니메이션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 공격 액션만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신경 써줄 부분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and ability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중단되거나 방해받더라도 항상 and ability를 호출해 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인스턴스를 종료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살아있게 되어 프로그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and ability 함수를 호출하도록 구성해 주겠습니다. and ability 함수가 호출되면은 아래에 on and ability 이벤트가 발동됩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디자인했고 이를 위해 태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인스턴스가 살아있는 동안 ASC에는 공격 중이라고 하는 상대 태그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디폴트 버튼을 누르고 Activate Owned Tags 속성을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character.state.attacking이라고 하는 게임 플레이 태그를 생성하고 부착합니다. 이제 공격 모션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해당 태그는 자동으로 ASC에 설정됩니다. 이번에는 Asset Game Play 태그를 지정하겠습니다. Asset Game Play 태그는 현재 블루프린트 에셋을 대표하는 태그로 이를 사용해 어빌리티를 발동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 창을 열고 character.ability.attack 게임 플레이 태그를 추가하고 지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character.ability.attack이라고 하는 게임 플레이 태그만 알고 있으면은 공격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무리를 위해 컴파일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이제 플레이어로 가서 공격 입력에 맞춰서 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하도록 로직을 추가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에 어빌리티를 줘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초기화 로직으로 가서 시퀀스 노드를 사용해 흐름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ASC에 give ability 함수를 호출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BPGA 어택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 어빌리티를 캐릭터에 부여했고 이를 공격 입력과 연동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입력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레나 배틀 폴더에 인풋 폴더에 가면은 IMC 쿼터라고 하는 인풋 매핑 컨텍스트 에셋이 있는데 이것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IA 언더바 어택이라고 하는 마우스 왼쪽과 연동되는 입력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블루프린트에서 공격 액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캐릭터 블루프린트로 돌아와서 IA 언더바 어택으로 입력하면 해당 입력에 대한 입력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try activate abilities by 태그를 사용해서 스펙 핸들이 아닌 앞서 지정한 asset 태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태그 컨테이너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태그만 사용할 겁니다. make gameplay tag container from tag 노드를 선택하고 여기에 character.ability.attack asset 태그를 지정합니다. 이제 컴파일 저장 버튼을 누르고 에디터에서 플레이 화면을 누르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공격 모션이 잘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는 동안 움직이는 게 어색하죠? 이것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시 BPGA 어택으로 가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캐릭터 무브먼트의 기능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SC의 액터 인포를 사용해서 여기서 물리동작의 주체인 아바타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바타를 검색하면 액터 인포로부터 아바타 액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캐스팅을 통해 아바타가 캐릭터인지 확인한 후에 set movement mode 함수를 사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모드를 none으로 지정합니다. 실패하면 안전하게 end ability 로출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종료시켜 줍니다. 공격 모션이 끝나면 다시 움직여야 되니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는 모드를 워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종료하는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end ability를 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격 중에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르면은 동작이 이상하게 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을 할 때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의 인스턴스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BPGA 어택으로 가서 인스턴싱 폴리시 항목을 살펴보면은 인스턴스드 펄 엑시큐션이라는 설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몽타주 재생이 초기화되어 저런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액터당 하나의 인스턴스만 실행되도록 인스턴스드 퍼 액터로 변경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태그를 사용해 동일한 효과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속성을 다시 인스턴스드 펄 엑시큐션으로 돌리고 동작 중에 설정되는 character.state.attacking 태그를 블록 액티베이션 텍스에 넣어주면은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생성되는 것을 막기에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풋 아이들이 사용해 간단하게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에서 어빌리티를 주는 로직을 살펴보면은 고유한 인풋 아이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여하는 기본 공격 어빌리티에 대해 0번 인풋 아이들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가 아닌 프레스 인풋 아이디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이 주어질 때 0번 아이디로 지정한 어빌리티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처음부터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동작하기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시작되면 마무리를 위해서 반드시 end ability 함수가 호출되어야 됩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안에서 기획자들은 다양한 블루프린트에 어빌리티 태스크를 조합해 복잡한 행동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빌리티의 에셋에 지정된 태그를 사용해서 특정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시킬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캐릭터에 해당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사전에 부여되어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작한 스텝 2 레벨을 자유롭게 확장해서 여러분만의 어빌리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플레이 이벤트를 활용해서 이번 과정의 목표인 게임 플레이의 순환 구조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애니메이션 노티파이에서 다른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발동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스의 기본 상호작용에 동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구성 요소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로는 특정 액터를 감지하기 위한 게임 로직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진행할 예제의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제공하는 구조를 사용해서 공격이 명중한 액터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다뤘던 어빌리티 태스크에 이어 게임 플레이 이벤트를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강의를 통해 만들어내는 가스 프레임워크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드디어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 요소인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완성됩니다. 지난 시간에서 진행한 공격 기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격이 명중한 상대방의 정보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냥 구현할 수도 있지만은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는 이를 일관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타겟 액터라고 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타겟 액터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타겟팅을 위해 제공하는 특수한 액터입니다. 타겟팅을 진행할 때 타겟 액터를 스폰해 현재 액션에 맞는 타겟팅 작업을 수행하는데, 타겟 액터는 타겟팅 작업 결과를 타겟 데이터라는 형태로 가공해서 결과를 전달합니다. 언리얼 엔진은 다양한 타겟팅 작업을 위해서 타겟 액터 여러 종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타겟 액터가 없다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아직은 C++ 클래스로만 진행해야 됩니다. 타겟 액터가 제공하는 타겟팅 작업은 크게 인스턴스와 유저 컨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인스턴스는 해당 프레임에서 즉시 타겟 결과를 반환합니다. 반면에 유저 컨펌은 수류탄 던지기와 같이 유저 입력에 따라서 타겟이 결정되게 됩니다. 유저 컨펌 단계에서 타겟팅 확정을 위해서 시각적인 도움을 주는 별도의 액터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레티클 액터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파란색 원 표식을 위해서 생성된 액터가 레티클 액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겟 액터를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겟 액터는 웨이트 포 타겟 액터라고 하는 어빌리티 태스크를 실행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어빌리티 태스크가 실행될 때 타겟 액터를 스폰하면서 타겟 액터에 스타트 타겟팅 함수를 실행합니다. 만일 타겟 액터가 인스턴트 타입이면은 바로 컨펌 타겟팅 함수가 실행되고, 컨펌 타겟팅 앤 컨티뉴 함수에서 타겟을 확정해서 어빌리티 태스크에 전달합니다. 타겟 액터가 유저 컨펌 타입이면은 필요할 때 레티클 액터를 별도로 스폰시키고 입력 결과에 따라 컨펌 아니면 캔슬 타겟팅 함수가 실행됩니다. 만약에 컨펌 타겟팅 함수가 실행되면은 동일하게 컨펌 타겟팅 앤 컨티뉴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타겟팅 액터는 타겟팅 결과를 어빌리티 태스크에 알려주는데, 이렇게 타겟이 확정되었다면은 F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타겟 데이터에 그 정보를 저장해 어빌리티 태스크에 알려줍니다. 이 타겟 데이터 정보는 레이캐스트의 힛 리절트나 액터 배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서 타겟 데이터를 스폰하고 그 결과를 얻어오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위해 사용할 example3 스타트키 파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압축을 풀 때 example3로 폴더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기본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Shift 우클릭하고 Generate Visual Studio Files 메뉴를 선택해 솔루션 파일을 생성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솔루션을 열겠습니다. 시작 프로젝트 설정이 우리 아레나 배틀 가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빌드가 끝나면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미리 지난 강의에서 구현한 레벨을 복제해 스텝 3라는 레벨을 만들고 기본 레벨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격 판정 타이밍을 지정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노티파이 액터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의 캐릭터 폴더로 가서 애님 노티파이를 검색해 기본 클래스로 지정하고 an_hitcheck라고 하는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열면은 여기서는 두 개의 이벤트 함수를 구현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getNotifyName이라는 함수를 구현해
에디터에서 보여질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반환값은 hit 체크로 간단하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notify가 발동될 타이밍에서 실행되는 received notify 함수를 구현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우선 print string 함수를 사용해 잘 동작하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print string 노드를 생성하고 an hit 체크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만든 anim notify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가서 제가 미리 설정한 타이밍의 notify를 an hit 체크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타이밍에 히트 체크가 표시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타이밍에 공격을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GA 캐릭터 폴더로 이동해 블루프린트를 생성하고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검색한 후에 BPGA hitcheck라고 하는 블루프린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asset 태그로 발동하지 않고 이벤트를 통해 트리거로 발동시키도록 세팅하겠습니다. 하단의 트리거 설정에서 트리거 소스를 게임 플레이 이벤트로 지정하고 트리거 태그를 event.character.hitcheck를 추가하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생성하고 GA 히트 체크를 입력하겠습니다. 앞서 생성한 anim notify에서 트리거 이벤트를 호출해 줘야 될 텐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우리 캐릭터에 어빌리티를 미리 부여해 줘야 됩니다. 캐릭터에게 초기부터 부여할 어빌리티들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NPC도 동일하게 공격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라 효과적으로 관련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해 모든 캐릭터의 기본인 AB 베이스 캐릭터로 이동합니다. 초기화될 때 부여할 어빌리티의 목록을 담은 Initial Abilities라는 변수를 선언할 텐데요. 이 변수는 배열이기 때문에 tarray로 먼저 지정해주고 배열 안쪽에는 클래스 타입의 목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tsub class of template 클래스에 gameplay ability 클래스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uProperty를 설정해 주는데 이 값을 에디터 어디서든 설정할 수 있고 블루프린트에서도 변경할 수 있도록 edit anywhere, 블루프린트 read write 키워드를 카테고리로는 가스를 지정하겠습니다. 변수 선언을 마치면 초기화 함수를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멀티플레이 네트워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 강의에서 사용한 possessed by 함수에서 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 선언으로 가서 possessed by 함수 선언을 복사해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구현부를 생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위 클래스 로직을 먼저 실행해주고 ranged for 구문을 사용해 변수에 설정되어 있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모두 ASC에 부여해 줍니다. C++ 클래스에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부여할 때는 각 클래스 정보를 스펙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펙에는 클래스 정보 외에도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레벨이나 input id 값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펙 클래스의 선언을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기본값과 입력 id 값이 선언되어 있는데 1과 -1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그대로 쓰되 클래스 값만 넘겨서 스펙을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코딩으로 컴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언리얼 에디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블루프린트인 bp-abpc로 가서 기존에 부여한 give ability 노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변수에 기어 아이콘을 눌러 상속받은 변수 보기 옵션을 체크하고 가스 카테고리에 있는 initial abilities 변수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bpga attack과 bpga hit check를 지정합니다. 이제 언제든지 두 어빌리티를 발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anim notify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없애고 액터의 게임 플레이 이벤트를 전달하는 send game play event to actor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이벤트 태그를 앞서 지정한 event.character.hitcheck로 지정합니다. anim notify에서는 메시 컴포넌트의 레퍼런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getOwner 함수를 사용해 액터 정보를 가져와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bp-abpc에서 입력과 연동되는 기능을 태그로 발동하도록 변경하고 플레이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공격 애니메이션이 잘 수행되고 텍스트도 GA 히트 체크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의 주제인 타겟 액터를 사용해 NPC를 감지하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bpga 히트 체크로 가서 wait target data ability task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ability task를 사용해 타겟 액터가 생성될 텐데요. 우선 태스크 인스턴스 이름을 히트 체크 태스크라고 간단히 짓겠습니다. 이번에 구현할 타겟 데이터의 타입은 인스턴스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액터 클래스를 지정해야 되는데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는 우리가 구현할 게임에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새로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툴스의 New C++ 클래스 메뉴를 눌러서 타겟 액터를 생성합니다. 타겟 액터로 검색해 부모 클래스를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타겟 액터로 지정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AB 타겟 액터 스피어 트레이스로 짓고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 리로드 올 버튼을 눌러 새롭게 생성된 클래스를 체크합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작할 인스턴트 타입의 타겟 액터는 생성자와 두 개의 가상함수를 구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생성자를 선언하고 상위 클래스로 가보면은 start targeting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생성자를 선언하고 부모 클래스로 가면 start targeting 함수가 있죠. 이것을 가져와 선언하고 다시 돌아가 아래를 보면은 confirm targeting and continue 함수를 가져와 선언합니다. 새 함수의 구현부를 만들어줍니다. 아직 생성자에는 할 일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스타트 타겟팅 함수는 상위 클래스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여기에서 할 일은 감지 로직에 사용할 소스 액터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관련 헤더를 추가하고 어빌리티로부터 아바타 액터 값을 가져와서 소스 액터에 할당해 줍니다. 이 소스 액터를 사용해 다음 함수인 confirm targeting and continue에서 실제 감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살펴보면은 비어있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고 감지를 한 후에 실질적인 결과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 키워드로 상위 클래스 함수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해당 로직을 복사해 가져와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르게 구현하겠습니다. 해당 로직에서 타겟을 인식한 결과를 여기에 넘겨줘야 될 텐데요. 자, 이 로직을 블루프린트에서 구현하고 C++에서는 그 결과만 사용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헤더로 가서 앞서 설정한 소스 액터로부터 탐지 결과를 담은 fhit result 구조체를 얻어오도록 getSpearTraceResult라는 함수를 선언합니다. 인자는 소스 액터를 인자로 넘길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리고 블루프린트가 해당 로직을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블루프린트 implementable event 키워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 함수의 내용은 블루프린트에서 구현할 것이기에 C++에서 이것을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구현부로 이동해 해당 함수가 실행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함수로부터 탐지 결과를 받아오고 이 결과를 타겟 데이터 핸들에 넘겨줘야 되는데, 타겟 데이터 핸들 값을 초기화할 때 타겟 데이터의 싱글 타겟 hit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 받은 감지 결과를 넘겨주고, 타겟 데이터 핸들 값을 어빌리티 태스크에 전달해주면 기본 로직이 완성됩니다. 라이브 코딩을 진행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하면 블루프린트 캐릭터 폴더로 가서 AB 타겟으로 검색해 C++ 클래스를 상속받은 블루프린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은 TA_SpearTrace로 짓겠습니다. 이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getSpearTraceResult 함수를 구현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탐지 로직을 구현해야 될 텐데요. SpearTrace by 채널 노드를 사용합니다. 액터 위치를 탐지 시작 위치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액터의 포워드 방향에다가 100의 크기를 곱한 벡터 값을 액터의 위치에 더해줍니다. 이것을 탐지 종료 위치로 지정합니다. 반경은 50으로 설정하고, 트레이스 채널 값은 제가 미리 제작한 AB 액션으로 지정합니다. 이 채널은 제가 PC와 NPC에 설정한 캡슐 프로필에만 반응합니다. 잠시 설명드리면요. 프로젝트 세팅에 가서 콜리전 항목을 보면은 AB 액션이라고 하는 사용자 트레이스 채널이 있는데, 이것은 아래 프리셋에 AB 캡슐에만 반영하는데 기본값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B 캡슐 세팅에는 이것을 블록으로 지정해서 여기에만 반응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AB 캡슐은 캐릭터의 캡슐 컴포넌트에 기본 콜리전 프리셋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정리하면 AB 액션으로 탐지하는 행동은 PC와 NPC 캐릭터에만 반응합니다. 이제 다시 TA 스피어 트레이스 블루프린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감지에서 무시할 액터에 소스 액터를 지정하고 드로우 디버그 타입을 안 보이게 할 것인가, 특정 기간 동안 보이게 할 것인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상속받은 변수 중에 타겟팅 카테고리의 디버그 값이 있습니다. 셀렉트 노드를 사용해서 이 디버그 값에 따라서 false에는 none을, true에는 for duration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지한 결과인 outit을 return value로 전달하면 타겟 액터의 제작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최종 마무리를 위해 BPGA 히트 체크로 이동하겠습니다. Wait 타겟 데이터 어빌리티 태스크에서 타입을 TA 스피어 트레이스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변수들이 추가되는데 앞서 우리가 사용한 디버그 값은 이 값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것을 체크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캔슬드가 호출된다면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마무리하도록 엔드 어빌리티를 만들어 연결합니다. 밸리드 데이터가 호출된다면 감지된 액터 정보가 들어옵니다만 감지가 안 돼도 이 부분은 호출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핀을 연결해 타겟 데이터 해즈 액터 노드를 사용해 감지된 액터 정보가 있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타겟 데이터에 액터 정보가 없다면 엔드 어빌리티를 호출해 마무리합니다. 감지된 액터가 있다면 타겟 데이터로부터 그 액터 정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만 가져올 것이기에 첫 번째 액터 정보를 가져오고 해당 액터의 디스플레이 네임 정보를 가져와 한 칸 띄고 got hit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연결해 프린트 스트링에 넣어주는 것으로 최종 로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허공에 칼을 휘둘러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다면 빨간색 캡슐이 보일 겁니다. NPC에 칼을 휘둘러 감지된다면 감지된 부분이 녹색으로 표시되고 NPC got hit이라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리얼 에디터를 끄고 잠시 기다렸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해 최종 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사용해 상대방을 감지하는 공격 액션까지 구현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다음 강의부터는 감지된 상대방과 상호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스에서는 내가 기획한 게임에 맞도록 타겟 액터를 구현하는 방법은 C++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겟의 확정은 레이캐스트와 같은 기능을 사용해 바로 결과가 나오는 방법과 플레이어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유저 컨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저 컨펌의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최종 결정을 도와주도록 레티클 액터라고 하는 시각적인 보조 액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액터를 통해 타겟이 확정되면 ASC를 통해 추가적인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텝 3 레벨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타겟 액터를 직접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